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둡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1등인 네. 디램, 네. 이 디램의 이 1등인 건 여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 이 네. 디램 시장 전망에 대해서 네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여전히 잘 하고 있는지, 또 네네. 이 디램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올 초에 이 키옥시아 일본 팹에서 오염 사태가 있었죠. 네네. 아니 그래도 신기하게도 팹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이 좀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르는 네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또 이번에는 좀 마이크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마이크론에도 이제 히로시마 팹에 정전으로 가동에 차질이 생겨서 그러면은 공급 주니까 약간 가격 오르려나 했는데 시장 네. 반응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네. 아니 대체 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대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네네. 해주시고, 그래도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네.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 맞습니다. 네. 음. 사실은 이게 시장 상황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우리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도 티는 안 나지만 요 며칠 덜 빠진 게 요 영향이 좀 있었다고 아하.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여기 이제 히로시마 팹이 마이크론 전체 디램 생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체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가 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면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막 디램 가격이 막 또 스팟 가격이 막 치솟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그때 키옥시아 사태 터졌을 때 낸드 플래시 스팟 가격이 팍 네, 확 튀어올랐거든요. 튀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일단 전방 수요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에 좀 호재가 좀 호재답지 않게 뭐 이렇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계속 전방 시장의 수요가 안 좋아서 세트 제품이 안 팔려서 이제 계속 재고가 문제가 조금씩 되고 있었는데 또 재고 소진에는 큰 도움이 되는 큰 도움이 또 네네,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 어쨌든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이 디램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디램 시장의 한 70%는 우리나라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거의 한 40% 초중반 정도,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30% 중반, 그리고 마이크론이 나머지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요 공급이 움직여도 가격이 막 크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네, 이슈입니다. 그래도 네. 좋은 이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 디램은 어떻게 개발이 됐고 또 네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1등입니다. 네네. 어떻게 1등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지금 컴퓨터 우리 이제 모든 컴퓨터이죠. 이제 이게 스마트폰도 있고 뭐 태블릿 PC도 있고 뭐 PC도 있고. 자, 컴퓨터의 기본 어떤 원리 자체가 지금은 네. 폰 노이만 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네.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는 건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유명한 이제 천재 과학자가 고안한 시스템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이 CPU라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네. CPU라는 프로세서가 막 이게 연산을 하죠. 그럼 어디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를 예전에는 HDD라는 하드 디스크에서 불러왔겠죠. 네, 예전에 뭐 디스켓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프로세서 성능이 이 메모리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보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램이라는 게 이 중간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들은 디램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네.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토스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막 제가 일을 연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저기서 밖에 있는 게 이제 HDD 낸드 플래시예요. 저기서 책을 막 갖고 오세요. 갖고 오면 네. 제가 막 이걸 이제 책을 읽어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불러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안 갖고 와. 네, 우리 똥하나가 이거를 네. 필요한 거를 대충 한 10개 정도를 10권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 이게 병목이 줄겠죠. 그러니까요. 네. 속도가 훨씬 그렇죠. 빨라지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역할이 이제 송하나가 디램인 거고 디램. 밖에 있는 이제 우리 PD님이 HDD. HDD고 네, 제가 이제 프로세서 CPU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CPU 한 개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프로세서가 이제 그래픽 같은 거 단순 어떤 이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GPU라는 게 있고 GPU. 그래서 요즘에 PC는 CPU하고 GPU라는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있고 네. 이제 디램이 이거를 빨리빨리 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디램의 단점은 휘발성이에요. 전기를 딱 끄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전기를 딱 꺼도요 있습니다. 데이터가 비휘발성이에요. 대신에 이제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에서 쓰는 네. 거였거든요. 이제 기업에서 쓰는 거였고 이제 그때는 IBM이라는 회사가 세계 컴퓨터 넘버원이었어요.
원래는 D램이라는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인텔이라는 업체가 개발을 했어요. 네. 예, 고든 무어가 창업한 인텔이 개발했는데 생산 수율이 낮아서 일본 업체한테 다 뺏겼다고. 뺏겼다가 네, 뺏겼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게 다시 한국으로 다시 온 건데 한국으로 또 왔다가 그러면 이제 일본 업체들이 D램을 되게 잘했던 거는 이제 기업용 워크스테이션용으로 많이 잘했겠죠. 근데 이게 시장 트렌드가 개인용 PC라는 게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용 PC하고 개인용 PC가 뭐가 다르냐면 네. 기업용 PC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고 품질이 중요한데 개인용 PC는 성능이 좀 떨어져도 그 정도 가격이 더 아니어도 중요하죠. 네, 괜찮다. 가격이 더 중요한 건데 그때 이제 일본 업체들이 일본은 또 품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그죠? 모노쯔꾸리라고 해서 완벽하게. 장인 정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삼성이 탁 치고 들어가서 싸고 가성비 있게 만든 가성비 거죠. 있게. 네, 그러면서 D램 시장이 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PC 시장에 부흥이 없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D램 산업도 없었겠죠. 아,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와버린 거죠. 미국이랑 일본은 그래서 엄청 아쉬워하나요? 일본은 아쉽죠. 일본은 음. 이제 D램 업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네. 마이크론이 다행히 남아있죠. 아, 다행히. 마이크론이 하나 남아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남아있고 이제 전 세계 그래도 D램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아, 보통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네.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네.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그 네네.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충 한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대충 600조, 700조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굉장히 크죠. 네. 그 중에서 한 20에서 25%가 메모리예요. 음. 나머지는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럼 메모리 시장이 대충 한 2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가 D램이고 40%가 낸드 플래시예요. 그래서 6대 4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에 이게 대부분은 D램에서 나와요. 아. 네, D램은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과점 체제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익률이 좋을 때는 50% 넘어요. 삼성전자가 D램에서 버는 것만 해도 50% 넘는데 낸드 플래시는 사실은 네. 이제 업체들이 좀 많아요. 아직까지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삼성전자가 한 40%가 안 돼요. 점유율이. 안 되는데 나머지 업체가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등이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업체가 네.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인텔도 있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사실 이 웨스턴 디지털은 키옥시아하고 뭐 약간 한 몸인 듯 아닌 듯 뭐 이런 거거든요. 키옥시아 팹에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생산하니까 팹 자체를 사버린 거거든요. 키옥시아는 항상 좀 돈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키옥시아는 원래 도시바 메모리에서 이제 분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많으면 사실 또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쵸. 네, 돈을 남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서 제대로 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고 네,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뭐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이제 적자를 내거나 하는데 다행스러운 게 이제 최근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줄었죠. 그리고 네. 이제 항상 키옥시아가 또 매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 항상 매몰이에요? 네, 그렇죠.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하든 아니면 네. 마이크론이 인수하든 하면 이제 업체 수가 줄면 우리 D램처럼 또 가격이 이렇게 또 괜찮아지죠. 과점 체제가 되면 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데 여기 변수가 뭐예요? 또 중국이 YMTC라는 업체가 또 낸드 플래시를 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돈질을 해가지고 또 막 네.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변수가 될 수 아쉬운 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그래픽 DDR6라고 해서 GDDR6를 개발했다라는 네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DDR5와 GDDR6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G가 붙느냐 안 붙느냐. 네네. 그리고 뒤에 숫자도 너무 헷갈리고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반도체 한 중급 정도 되면 네.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네. 관심도 없어요. 이제 반도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딱 가지는 궁금증인데 뭔지는 알겠는데 네네. 이제 단어 하나 차이로 네네, 다르게 그렇죠. 되는. 네. D램에 이제 그 규격이 있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규격이 DDR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전용 GDDR하고 그리고 모바일용 LPDDR이라는 게 있어요. LPDDR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DR5라는 거는요. 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는 규격이고요. 예전에 펜티엄 시대 때는 SDRAM이라는 걸 썼어요. 이제 CPU라는 게 보통 그 헤르츠라는 게 있죠. 네. 클럭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얘가 딱 처리하는 동안 그 사이에 아까 송하나가 책을 저한테 딱 제가 네. 한번 처리할 만큼의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데이터 주는 게 늦는 거예요. 음. CPU보다.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주다가 두 권씩 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두 권씩 주는데 더블이라고. 아, 읽기 쓰기를 2배로. 두 배? 네네.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가 2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는 게 그때부터 만들어진 규격,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블. 네. 그래서 병목이 좀 더 완화된 거고요. 그래픽이라는 거는 또 GPU가 네. 이걸 막 데이터 처리하는데 GPU의 특징은 우리 뭐 이렇게 화면에 있는 데이터 픽셀 하나하나를 막 아주 복잡한 연산은 안 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이거는 데이터를 한 번에 확 왕창 밀어줘야 되죠. 책을 한 다발씩 밀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읽기 속도가 빠른 아. D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GDDR이라는 거고요. 그 읽기 속도는 엄청 빨라요. 네. 그럼 마냥 빠르면 좋겠죠. 그쵸. 마냥 네. 빠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전력 소모가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컴퓨터라는 게 뭐 또 다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좋지만 전기 소모도 많고 그리고 열이 납니다. 그럼 열이 나면 발열 반도체는 또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픽 전용으로만 정말 읽기 쓰기 속도만 엄청 최적화시킨 그게 이제 GDDR이라는 거고요. 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GDDR이 먼저 나오고 DDR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GDDR은 6인 거고 아. DDR은 5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앞서 나가고 네네, 있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LPDDR이라는 거는 이제 이 그 모바일 휴대용 이제 모바일 기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모바일 기기는 또 배터리를 가지고 운영하니까 전력 소모를 확 줄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로우 파워라고 해서 LPDDR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용 이제 태블릿 PC용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건데 이것도 이제 5까지 와 있어요. LPDDR5까지 와 있고 이걸 또 개선한 LPDDR5X 익스트림 모델 뭐 이런 것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 이제 제품 규격이 또 이렇게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중요한 것은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GDDR6까지 나와서 네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도 반영이 될까 하는 네네. 의문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자, D램이라는 친구는요. 네. 우리 CPU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PU하고 맞춰서 그죠? 네네네. 우리가 아이템은 저랑 송하나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송하나가 탁탁 데이터 바로 밀어주고 하는 건데 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송하나가 아무리 밀어줘도 이걸 처리 의미가 못하는 거죠. 없구나. 네. 그러니까 D램은 어떻게 보면 지금 DDR5는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우리 송하나는 레벨업이 돼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아직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 CPU가 14나노까지밖에 안 되고 10나노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주니까 이 고급 D램을 개발해 놓고도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사파이어 레피즈는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와야지 DDR5가 팔리겠죠. 쓸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또 CPU가 개발이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가 쓸 수 그렇죠. 있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서로 합이 잘 맞아서 단계 그렇죠. 단계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이렇게 누구 혼자만 잘났다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CXL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공개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뭔가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CPU 성능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CPU 성능이 좋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D램의 성능도 좋아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버 쪽에서 보면 우리 PC 쪽에서는 잘 못 느끼겠지만 네. 서버 쪽은 CPU 성능이 엄청 좋아요. CPU 성능이 좋으니까 그러면 D램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서버 쪽에서 D램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보통 512기가 바이트를 써요. 요즘에는 서버들이 뭐 AI도 하고 자율주행차도 하고 막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테라바이트까지 쓰기도 해요. 그러면 CPU 2개에다가 1테라바이트의 D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CPU 성능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외부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외장 디스크, 우리 낸드 플래시 같은 거 뭐죠? 뭐 USB나 뭐 SD 카드나 외장형 SSD 같은 거 꽂아서 우리 추가적으로 그렇죠. 데이터 부족하면 쓰죠. 네. 그러니까 D램이 부족해서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CXL이라는 인터페이스고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장형 SSD 꽂는 그 단자하고 비슷하게 우와. 생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서버에만 있으니까. 네. 서버가 이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백업이 안 되니까 그 어떤 확장판 네, 그게 이제 CXL이고 이쪽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는 거죠. 네.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쪽 그 클라우드 쪽이랑 그렇죠. 이 서버라는 게 서버 쪽은 서버가 왜 D램 시장에서 중요하냐면 네. 만약에 서버 한 대가 막 1,0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 중에서 원가가 D램 원가가 예전에는 되게 낮았어요. 뭐 한 7% 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에서 25%까지 됩니다.
그러면 서버 한 대 1,000만 원짜리 사면 거기에 D램을 250만 원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 D램 되는데 팔아먹으려면 빨리 나와야 얘네들이 빨리빨리 되는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파는데 맞습니다. 아 만약에 딱 나오게 되면은 네. 이제 수요가 또 폭발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HBM이 무엇인지 네. 또 왜 탄생했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이 준비가 네. 되어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준비되어 네네. 있습니다. 이 그림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3척으로 쌓여 있는 게 D램이에요. 요게 네네. D램. D램인데 예전에는 선을 타고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냥 3층으로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파트인데 서로 계단이 따로 있는 거죠. 아, 그럼 속도가 느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엘리베이터를 탁 오.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칩끼리 네. 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 이제 구리 같은 걸 채워서 바로 칩끼리 아. 계단 안 타고 가고 바로바로 이렇게 어.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려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이 TSV를 뚫어야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HBM입니다. 요게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뚫어 놓은 거거든요. 오.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네, 고속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라고 통해서 생각- 빠르게 네네. 간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왜 저걸 해야 되냐? 네. 프로세서의 성능을 메모리가 D램이 못 따라가 주니까.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이 네. D램의 양을 많게 해서 그죠? 병목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질을 높여서 병목을 줄여줘야 되는데 네. 양을 늘려주는 방법이 CXL이라 그러면 음. 질을 늘려주는 방법이 HBM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HBM이 어디 쓰이냐면 엔비디아의 AI 컴퓨터, 아. AI 컴퓨팅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네. 한꺼번에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쵸. 네. 그죠? 저는 막 프로세서를 막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돼 있는데 송하나가 책을 빨리 못 밀어주는 말 거예요. 못해. 네, 네. 네. 그러니까 더 송하나 2명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2명 만들어.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송하나 3명 만들어 놔서 한꺼번에 쫙 책을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죠. 네. 아.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 질적 성장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병목, 예. 병목을 줄이기 그렇죠. 위해. 프로세서의 성능을 이제 메모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네. 그럼 이 HBM 시장이 커지면 어떤 네.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일단은 본딩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뭐 여기 이제 식각 같은 걸 해야 되고, 네. TSV로 이제 이런 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TSV 가공 장비 같은 것들은 보통 글로벌 업체들이 합니다. 네. 글로벌 업체들이 하는데 여기 이제 웨이퍼에다가 막 이런 걸 구멍 뚫어서 하면 파티클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세정업체 제우스라는 업체가 이제 여기 제우스.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구멍을 뚫기 위한 가스가 필요합니다. 네. 가스가 필요한데 이게 보시 애칭이라는 굉장히 미세한 그 애칭 기술인데 여기 가스를 공급하는 KNW, KM 아니고요. KMW는 통신 안테나 하는 회사고 네. KNW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칩끼리 또 본딩을 해야 돼요. 이제 열하고 압력으로 이렇게 D램끼리 딱 붙여줘야 되는데 네. 요걸 TC 본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한미 반도체가 네, 거의 독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결국 또 볼 딱딱딱 붙어 있는 밑에 기판들 있잖아요. 네. 이제 요 기판들은 플립칩 BGA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기나 뭐 대덕전자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렇다면 DDR5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장비 업체도 있고요. 뭐 소재 업체도 있고 뭐 부품 업체도 있고 한데 일단 장비 업체 중에서 눈여겨보는 회사는 DI라는 회사하고 네. 그리고 테크윙 뭐 테크윙. 이런 회사가 있고요. 소재 업체는 이제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부품 업체 중에서는 이제 아비코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기판 업체 중에서 이제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TLB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재, 부품, 장비, 기판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알려주셨는데 먼저 네네. 소재 쪽부터 보면 레이크 머터리얼즈, DNF 뭐 많이 이전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떤 네네. 기업들인지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DDR5가 되면요, 전공 미세 공정이 더 이제 빡빡해져요. 그러면 기존의 원G 공정, 원G가 한 16나노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이제 1A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1A가 되면 한 14나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캐패시터에서 이 선폭이 좁아지니까 이 캐패시터에서 전자가 잘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얘를 안 튀어나가게 막을 싸줘야 돼요. 그럼 막을 싸주는 장비가 이제 ALD라는 장비고, 네. 그 소재가 여기에 들어가는 하이K 소재가 필요합니다. 하이K 소재의 삼성전자 향은 DNF,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은
레이크 머티리얼스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아비코전자 네. 말씀해 주셨죠? 왜 DDR5 수혜주인지. DDR5게 되면요. DDR5용 이제 또 수동 소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수동 소자가 뭐 MLCC도 필요하고 뭐 인덕터도 필요하고 저항도 필요하고 한데 여기에 이제 신규로 채택되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네. LPP라는 건데요. 그게 아비코 전자가 합니다. 기존에는 일본 업체가 이제 메인으로 납품하고 이제 아주 일부의 아비코 전자가 납품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산 흐름을 타고 또 아비코 전자가 국내 DDR5 쪽에서는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DDR5로 인해서 새로운 그 생산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DI랑 테크윙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각각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후공정 테스트는 이제 글로벌 보면 테라다인, 미국의 테라다인하고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업체가 잘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국산 업체 중에 국내 업체 중에서 이런 테스터 쪽을 잘하는 회사가 DI라고 생각하시면 DI? 되고요. DI 참고로 대표이사가 네. 싸이 아버지. 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예전에 막 이렇게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막 네. 대박 날 때 막 괜히 테마로 엮여가지고 엔터주인가요?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네.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아, 네, 어쨌든 테마 세상에. 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린 네.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스터로 이렇게 이제 그 패키지로 옮기는 장비가 필요해요. 네. 그게 핸들러라는 장비인데요. 일종의 물류 장비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테크윙이라는 업체가 제일 잘합니다. 아, 세계 1등 업체고요. 세계 1등. 예전에 DDR3에서 네. 4로 바뀔 때 그때 실적과 주가가 하이를 찍었어요. 오. 히스토리 하이를 찍었고, 네. 자 이제 4에서 5로 바뀌죠. 이번에도 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 또 기판 쪽은 이제 심텍, 대덕전자, TLB 이렇게 네. 알려주셨죠. 네네. 각각 어떤 이유일까요? 예. 그러면 이제 뭐 DDR5 칩이 생산되면 기판에다가 패키징을 해야 되죠. 네. 이 기판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심텍입니다. 네, 그래서 심텍이 메모리 기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요. 대덕전자도 이제 메모리 기판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뭐 요즘에는 플립칩 BJ를 하는 회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주력 사업은 오히려 메모리 기판 쪽이 많다고 보시면 어. 되고요. 그리고 대덕전자에서 분사해서 나가는 회사가 TLB인데요. 네. TLB는 이 패키지 기판은 아니지만 이 패키지를 또 모아서 그 카드를 딱 꽂아야 되죠. 네. 네. 그 모듈이죠. 모듈 PCB를 하는 회사가 TL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늘도 아주 양질의 정보들 풀어주셨는데 또 세미나를 하신다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이 어려워도 하반기 전망은 해야죠. 네, 테크 그쵸? 전망. 네. 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뭐 메타버스 디바이스, 뭐 디스플레이, 핸드셋까지 하반기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네. 7월 23일 네, 토요일이고요. 네, 오후 1시부터 동부증권, DB증권이죠. 네, DB증권 거기 대강당에서 네. 네, 합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네. 네, 부가세 포함 55,000원 그리고 100명 한정. 네, 100명 한정. 선착순 100명인가요? 네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기 우리 댓글 상단에 보면 네.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또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D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참 잘하는데 그렇죠. 네. 참 잘하는데 인텔이 나쁜 놈이죠. 뭐. 잘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